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캠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가 쓴 경제학 레시피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널리 알려진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 레시피는 18가지 요리 재료를 가지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인데요. 경제학 책답게 각 챕터의 주제는 편견 넘어서기, 생산성 높이기, 전 세계가 더 잘 살기 등의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만은 마늘, 멸치, 국수, 초콜릿 같은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조리법과 역사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펼쳐지기 때문에 누구나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레시피 중에서 머릿말인 마늘, 그리고 제6장 국수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머릿말 마늘. 태초의 인간은 혼란과 무지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현재 한국이 자리 잡은 곳에 신실을 세웠다. 신실을 다스리면서 환웅은 법률을 제정하고 농사, 의학, 예술을 가르쳐 인간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다. 어느 날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다. 환웅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환웅은 굴 안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만 먹으며 100일을 지내고 나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했다. 곰과 호랑이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굴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금기를 어겼다. 말도 안 돼. 고약한 냄새나 풍기는 알뿌리하고 쓰디쓴 이파리나 먹으면서 살 수는 없어. 더 이상 못하겠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굴에서 뛰쳐나갔다. 곰은 마늘과 쑥을 먹으며 견뎠고 100일 만에 웅녀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 후에 웅녀는 환웅과 결혼을 해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초대왕 단군이다. 나의 조국 한국은 글자 그대로 마늘이라는 초석 위에 건국되었고 여기저기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즐겨 먹는 음식만 해도 그렇다. 요즘 세계적으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 불리는 한국식 닭튀김의 대표적인 메뉴인 양념치킨은 가히 마늘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진 마늘을 넣은 반죽을 묻혀 튀긴 다음 마늘을 더 넣은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를 입힌다. 불고기를 재는 양념에도 다진 마늘이 잔뜩 들어가지만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 한국인이 많다. 그들의 해결책은 바로 생마늘이나 저민 구운 마늘을 불고기와 함께 먹는 방법이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피클인 마늘 장아찌는 통마늘을 간장, 식초, 설탕에 절여서 만든다. 마늘잎과 마늘종도 같은 방법으로 절인다. 마늘종과 마른 새우를 함께 볶아서 먹거나 살짝 데친 마늘종을 약간 단맛이 나는 고추장 양념에 묻혀서 먹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를 빼놓을 수 없다. 김치는 보통은 배추로 만들지만 사실 어떤 채소로든 만들 수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은 김치하면 바로 고춧가루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김치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는 없다. 한국의 국물 요리는 고기로 맛을 내든 해물로 맛을 내든 거의 모두 마늘이 듬뿍 들어간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밥의 동반자라는 뜻을 가진 반찬은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작은 접시에 담긴 요리로 그것이 채소든 고기든 생선이든 날것이든 데쳤든 볶았든 끓였든 상관없이 대부분 생마늘, 볶은 마늘, 데친 마늘 중 한 종류가 들어간다. 한국인의 마늘 소비는 마늘을 먹는다 정도의 묘사로는 충분치가 않다. 그보다는 공장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규모로 대량 소비한다고 하는 쪽이 더 맞을 것 같다. 한국인은 곧 마늘이다. 한국인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1년에 1인당 무려 7.5kg의 마늘을 소비했다. 가장 마늘을 많이 먹은 것으로 집계된 2013년에는 1인당 소비가 8.9kg에 달했다. 이탈리아인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이어서 마늘 소비에 관해서 한국인에 비하면 이탈리아인은 깨작거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영미 사람들이 대표적인 마늘쟁이로 꼽는 프랑스인마저 1인당 연간 200g을 먹는데 그쳐서 한국인의 3%가 채 되지 않는다. 초보자들 같으니라고. 오케이. 한국인이 7.5kg의 마늘을 다 먹는 건 아니다. 많은 양의 마늘이 김치 국물에 섞여 버려진다. 불고기처럼 고기를 미리 재웠다가 조리를 하는 육류를 먹을 때도 양념에 든 다진 마늘을 다 먹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마늘 양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인은 실로 엄청난 양의 마늘을 섭취한다. 평생을 마늘 몬스터들 사이에서 살다 보면 날마다 얼마나 마늘을 많이 먹는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 1986년 7월 22살의 나이로 대한항공에 몸을 싣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기 직전까지 내가 바로 그랬다. 이래봬도 그것이 첫 비행기 여행은 아니었다. 그 전에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아열대 섬인 제주도를 비행기로 2번 여행했으니 왕복하면 무려 4번이나 비행기를 타본 몸이었다. 하지만 긴 여정은 아니었다. 서울과 제주는 비행기로 45분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내 비행 시간은 총 3시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긴장을 한 건 장거리 비행 때문이 아니었다. 그 전까지 나는 한 번도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가난해서는 아니었다. 고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편히 살았고 외국으로 가족 휴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수준은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는 누구도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다. 관광을 위한 여건은 아예 발급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이라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한 푼이라도 아껴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계류와 원자재를 사들이는 데 써야 했다. 외국으로 떠나는 휴가 같은 철없는 짓에 낭비할 외환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영국까지 가는데 믿을 수 없이 긴 시간이 걸렸다. 요즘은 서울에서 런던까지 1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냉전이 한창이던 1982년에는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적의 비행기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소련 상공을 지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9시간을 날아가서 비행기는 제트 오일로 나는 우동으로 재급유를 하면서 2시간을 대기한 후 다시 9시간을 날아서 유럽으로 갔다. 하지만 비행기는 런던이 아니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까지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3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비행을 해서 마침내 런던에 도착했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런던 히스로 공항까지 19시간 비행과 5시간 경유지 대기를 합치면 총 24시간이 걸렸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에 있는 머나먼 곳이었다. 영국이 낯선 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만은 아니었다. 언어 장벽, 인종 문제, 문화적 편견 등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여름에는 저녁 10시까지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오후 4시에 깜깜해지는 것도 간신히 적응할 수 있었다. 여름에도 대낮 최고 기온이 어떤 날은 섭씨 15, 16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비마저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게까지 비가 자주 올 줄은 처음에는 짐작조차 못했지만 말이다.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의 원인은 음식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영국 음식이 세계 최고는 아니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케임브리지에서도 스테이크 앤드 키드니 파이, 피쉬 앤 칩스, 코니시 페스티처럼 괜찮은 음식을 몇 가지 만나기는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형편없었다. 고기는 너무 익혀서 질겼고 양념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레이비 소스 없이는 먹기가 힘들었지만 그레이비마저 어떨 때는 아주 맛있고 어떨 때는 너무 맛이 없었다. 그러다 발견한 잉글리쉬 머스터드와 나는 사랑에 빠졌고 저녁 끼니를 때우기 위한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로 사용하게 되었다. 형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끓여서 곤죽이 된 채 나오는 채소를 그나마 먹을 만하게 만들 만한 양념이라곤 소금밖에 없었다. 영국 음식에 양념이 부족한 이유는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소스 같은 걸로 수선을 떨 필요가 없다는 용감한 주장을 펼치는 영국 친구들이 간혹 있었다. 교활한 프랑스인이나 상하기 직전의 고기나 시든 채소의 상태를 감추기 위해 소스를 쓴다면서.
하지만 다음 해에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 음식을 먹어본 순간 나는 그 주장을 전혀 믿지 않게 되었다. 1980년대의 영국 음식 문화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두 단어를 쓴다면 엄청나게 보수적이 될 것이다. 영국인은 익숙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입에 대질 않았다. 외국 음식으로 보이는 것은 신심에 가까운 회의론과 뼈에 새겨진 듯한 혐오감으로 대했다. 완전히 영국화된, 그리고 대체로 매우 질이 낮은 중국식, 인도식, 이탈리아식 음식이 아니면 런던의 소호를 비롯한 몇몇 지역을 특별히 찾아가지 않는 한 다른 나라 음식을 만나기가 힘들었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 있던 피자 체인점 피자랜드야말로 영국인의 음식 보수주의를 극명히 보여주는 좋은 예다. 사람들이 피자처럼 낯선 외국 음식에 상처받을까봐 걱정한 피자랜드에서는 영국인이 잘 아는 베이크드 포테이토를 얹은 피자를 메뉴에 넣어서 고객을 유인했다. 물론 낯설고 이질적인 것에 관한 논의가 모두 그렇듯 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를 이질적인 것으로 대하는 태도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질 때가 많다. 영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크리스마스 메뉴는 칠면조, 감자, 당근, 방울다닥이 양배추에서 보듯 외국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런 지엽적인데 누가 신경 쓰겠나. 모든 외국 재료 중에서도 전 국민 넘버원 적수는 마늘인 듯 했다.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영국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하는 프랑스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마늘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버킹엄궁이나 윈저성의 여왕이 묵는 동안에는 그곳에 있는 누구도 마늘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 오기 전까지는 마늘을 먹는 것이 얼마나 터부시 되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많은 영국인들이 마늘 먹는 걸 야만스러운 행위 또는 적어도 주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여겼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한 친구에게서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친구와 베드 앤 브렉퍼스트 숙소에 묵고 있었는데 주인이 방에 들어와서 코를 킁킁거리며 누가 마늘을 먹었냐고 날카롭게 취조하듯 따져 물었단다. 참고로 그 친구가 묵었던 숙소에는 조리시설이 없었다.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내 발로 찾아간 곳이 한국인의 삶의 정수인 마늘이 문화인에 대한 모욕이고 심지어 문명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 여기는 나라였다. 맞다. 살짝 과장하기는 했다. 마트에 가면 마늘을 살 수도 있었다. 작고 시들시들한 마늘이었지만. 영국 사람들이 보는 이탈리아 요리책에서도 마늘을 재료로 사용하기는 했다. 물론 내가 보기에는 마늘 몇 알 정도는 너끈히 들어가야 할 곳에 점인 마늘 몇 쪽을 넣는데 그치는 레시피들이었지만. 학교 식당에서도 마늘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이국적인 음식들이 메뉴에 오르긴 했지만 실제로 마늘이 들어갔는지는 지금까지도 확실치 않다. 이런 음식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내 요리 솜씨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묘사하는 게 좋겠다. 내가 어릴 적만 해도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들이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부엌은 여성의 영역이었다. 아주 완강한 보수주의자는 아닌 어머니를 둔 덕분에 나는 대부분의 내 남성 친구들과 달리 몇 가지 음식은 할 줄 알았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고 괜찮은 샌드위치를 만들고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재료를 써서 볶음밥을 만드는 수준은 되었지만 요리를 할 정도의 기초는 되지 못했다. 게다가 음식을 제대로 해먹을 이유가 부족했다. 혼자 사는데 솔직히 나 혼자 먹자고 요리를 하는 건 별 재미가 없었다. 거기에 더해 식성이 좋은 20대 청년이었던 나는 학교 식당에서 비쩍 마른 무맛의 양고기 로스트가 나오든 레스토랑에서 불어터진 파스타가 나오든 어찌어찌 넘기고 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케임브리지에 살던 처음 몇 년 동안 처음에는 학생으로 몇 년 후에는 교수로 요리는 아주 드물게밖에 하지 않았고 요리 솜씨도 그다지 늘지 않았다. 이 상황은 위기로 이어졌다. 음식 솜씨는 늘지 않으면서 음식에 대해 아는 것만 빠르게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보면 학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봐 나는 실전보다 이론에만 능한 상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농담이 아니라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영국에 온 때에는 이 나라 음식 문화에 혁명적인 변화가 오기 직전이었다. 외국 음식에 대한 영국인의 튼튼하고도 장대한 저항감의 성벽 여기저기에 금이 가면서 외국의 음식 문화 전통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영국 음식 자체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 재해석되고 융합되고 있었다. 음식이나 레스토랑 평론가들과 셰프들이 스타로 부상했다. 요리책은 정원 가꾸기 책만큼 많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요리책의 레시피뿐 아니라 음식의 역사와 문화평론까지 함께 실리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나도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음식 문화를 점점 더 다양하게 접하게 되었다. 나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여러 음식을 먹어보기 시작했고 서점에 가면 요리책을 읽고 간혹 사들이기도 했다. 신문에 실리는 음식평과 특집 기사를 탐독했다. 나도 나만의 음식 혁명을 시작하고 있었던 셈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당시 한국의 음식 문화는 영국보다 더 고립된 섬과 같았다. 그 시절 한국에도 중국 음식점과 일본 음식점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런 음식점 말고 유럽 음식을 일본식으로 해석한 경양식을 제외하고는 외국 음식을 거의 접할 수 없었다. 경양식집의 대표적인 메뉴는 돈가스,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평범하게 짝이 없는 스파게티 볼로네세 등이었다. 햄버거는 흔치 않아서 고급 백화점의 이국적인 카페테리아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어차피 그다지 맛있지는 않았다. 1980년대 중반 버거킹이 들어온 것은 문화적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피자를 처음 먹어본 것도 그 즈음이었다. 영국으로 유학 와서 휴가와 출장 등으로 유럽 대륙을 여행하기 전까지 나는 정통 프랑스식이나 이탈리아식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당시 한국에 있던 몇 안 되는 프랑스식 또는 이탈리아식 음식점은 미국식 프랑스 음식, 미국식 이탈리아 음식을 만들었다. 일식이나 중식을 제외한 아시아 음식도 그에 못지않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 그리스, 튀르키예, 멕시코, 레바논 같은 더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1993년 결혼을 한 후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에 대한 내 이론과 실천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혼 후 나와 함께하기 위해 한국에서 케임브리지로 온 아내는 내가 열몇 권의 요리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시피들을 이용한 요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큰 양탄자보다 조금 더 컸던 우리 신혼집의 크기를 들먹이면서 아내는 레시피를 이용해 요리를 하지 않으면 책들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클로디아 로든의 고전 푸드 오브 이탈리아의 레시피로 요리를 시작했다. 이탈리아 음식, 특히 이탈리아 남부 음식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마늘, 고추, 멸치, 가치, 애호박 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착이 갔다. 3가지 치즈를 넣은 가지 파스타 베이크는 내가 처음으로 배운 클로디아 로든의 요리였고 이 요리를 취향에 맞춰 조금 변형한 버전은 이제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안토니오 칼루초의 책에서는 파스타와 리조또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탈리아 음식이 내 주특기지만 나는 프랑스식, 중국식, 일본식, 스페인식, 미국식, 북아프리카식, 중동식 음식을 하는 것도 즐긴다. 그리고 새로이 도래한 시대를 입증하듯 훌륭한 영국 음식도 많이 배웠다. 특히 딜리아 스미스, 나이젤 슬레이터, 나이젤라 로슨 등의 책이 유익했다. 나는 한국 음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아내가 한국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을 피하는 영리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요리하는 법을 익히는 사이 영국의 음식 혁명도 새롭고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영국 사람들이 1990년대 중반 어느 여름날 마치 한여름밤에 꿈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네 음식이 솔직히 말해서 정말 형편없다는 사실을 집단적으로 깨닫는 장면을 상상하곤 한다. 일단 자기 나라 음식이 시체말로 구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전 세계의 요리를 받아들일 자유의 문이 열린다. 1990년대 영국인에게 바로 그 문이 열린 것이다. 이제는 태국식 대신 인도식을 고집할 필요도, 멕시코식 대신 튀르키예식을 더 좋아할 이유도 없었다. 맛있는 음식은 모두 다 환영이다. 얼마나 황홀한 자유로움인가. 모든 선택지를 동등하게 놓고 고려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10분 활용한 영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다양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되었다. 영국은 음식 천국이 되었다. 런던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새벽 1시에 거리에 세워진 벤에서 사먹는 값싸면서도 훌륭한 튀르키예식 되네르 케밥에서부터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비싼 일본식 가이세키 요리에 이르기까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강렬하고 대담한 한국식에서부터 요란하지 않지만 뱃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폴란드식까지 맛도 무궁무진하게 다양하다. 이베리아 반도, 아시아, 잉카 문화를 모두 포용한 섬세하고 복잡다단한 페루식 요리에서부터 단순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뽐내는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사이에 존재하는 갖가지 음식 중에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마트와 식료품점에서는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중국, 카리브해 연안국, 유대지역, 그리스, 인도, 태국, 북아프리카, 일본, 튀르키예, 폴란드 재료를 구할 수 있고 심지어 한국식 재료도 가끔 눈에 띈다. 특화된 조미료나 재료도 잘 찾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1970년대 말에 교환학생으로 옥스퍼드에 와 있던 미국인 친구가 올리브유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약국뿐이었다던 바로 그 나라와 지금 이 나라가 같은 나라라니 믿어지는가? 물론 이 현상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교역, 이민과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 음식에 더 큰 호기심을 보이고 열린 마음으로 낯선 음식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은 다르다. 정직한 자기인식을 한 순간부터 이 나라는 음식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다는 면에서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른, 어쩌면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원래 음식 전통이 강하고 음식에 대한 견해가 확고한 나라들은 변화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훌륭한 그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식 패스트푸드 식당, 싸구려 중국 음식점, 팔라펠이나 케밥 가게, 가성비 안 좋은 엄청나게 비싼 일본 음식점 등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 내 음식의 우주는 빛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지만 내가 속한 다른 우주인 경제학 분야는 슬프게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학은 서로 다른 비전과 연구 방법을 자랑하는 다양한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 활동하는 분야였다. 가장 굵직한 학파만 해도 고전학파, 마르크스주의, 신고전학파, 케인스 학파, 개발주의, 오스트리아 학파, 슌페터 학파, 제도주의, 행동주의 등 다양했다. 이 수많은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서로 공존했을 뿐 아니라 상호 교류를 하기도 했다. 어떨 때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오스트리아 학파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케인스 학파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그랬듯 목숨을 걸고 서로 죽일 듯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학파 간의 상호 교류가 더 점잖게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각 학파는 활발한 토론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 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논점을 갈고 닦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학파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기도 했고 서로 다른 이론들을 융합하는 시도가 학계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1970년대까지의 경제학 분야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 수없이 다양한 음식 문화가 공존하며 경쟁을 벌이는 요즘의 영국 음식 분야와 닮은 데가 많았다. 모두 각자의 전통의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배우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든 하지 않든 크고 작은 융합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학 분야는 1990년대 이전의 영국 음식 문화처럼 되어버렸다. 한 가지 학문적 전통, 다시 말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메뉴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학파와 마찬가지로 신고전학파 또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심각한 단점도 있다. 신고전학파가 경제학계 전체를 장악하게 된 경위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복잡해서 이 책에서 살펴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원인이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았고 그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경제학과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동의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경이 되었다. 이런 식의 지적 단일 경작은 이 분야의 지적 유전자 풀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중 다른 학파의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다른 학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이라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른 학파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학파들이 신고전학파에 비해 열등하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일부 학파,
가령 마르크스주의 같은 학파는 경제학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학파들이 과거에 내놓은 몇 안 되는 유용한 통찰, 가령 슌페터 학파의 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나 행동주의 학파의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아이디어 등은 주류 경제학, 다시 말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이미 융합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융합이 아니라 베이크드 포테이토를 올린 피자처럼 단순히 추가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독자들 중에는 학자들 몇이 좁아터진 소견으로 지적인 단일 경제에 매달리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할 만한 질문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경제학은 북유럽 고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나 수백 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구 같은 행성을 찾는 학문과 다르다고 답하곤 한다. 경제학은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크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 모두는 경제학 이론이 세금, 복지 지출, 이자율, 노동시장 규제 등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이런 정책은 우리 일자리와 노동 환경, 임금,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 이론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생산성 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가능케 하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쳐 그 경제체제의 장기적, 집단적 발전 가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게 다가 아니다. 경제학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경제적 변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 대한 규정 자체를 변화시킨다. 정체성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난다. 우선 경제학은 개념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각 경제학 이론은 서로 다른 특징을 인간성의 본질로 추정한다. 따라서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학 이론은 동시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로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 추정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루저라고 조롱당하거나 저의를 품고 있다고 의심받는다. 행동주의나 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이 제일 주목받는 세상이었다면 인간이 더 복합적인 동기를 지닌 존재고 이기적 동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을 것이다. 이런 학파들의 시각을 따른다면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여러 동기 중에 특정한 것을 장려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사람들이 무엇을 정상으로 보는지, 서로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런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경제학은 또 경제가 발달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그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이 공공정책 개입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 경제학 이론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화 정도는 다른 유형의 개인을 만들어낸다. 가령 더 산업화된 나라 사람들은 농업사회 사람들에 비해 시간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머지 일상도 시계에 따라 조직되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노조운동도 촉진되는데 공장에서는 다수의 노동자가 한데 모여 일을 하고 농장 같은 환경보다 다른 사람과의 협조가 훨씬 더 잘 이루어져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노조운동은 결과적으로 평등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도 좌파 정당을 낳는데 이런 정치 세력은 공장이 사라져도 약화는 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몇십 년 사이 부자 나라들에서 목격된 현상이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학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로 다른 경제학 이론은 개인의 형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고 그에 따라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사회도 달라진다. 가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를 권장하는 경제학 이론은 평등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큰 세력을 이루는 사회를 가능케 할 것이다. 다른 예로 인간이 전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추정하는 경제학 이론을 신봉하는 사회에서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둘째, 각각의 경제학 이론은 경제학적 영역의 경계를 각자 다르게 규정한다. 많은 이론에서 필수 사회 서비스로 간주하는 의료, 교육, 상하수도, 대중교통, 전기, 주거 등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1인 1표라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축소하고 1원 1표라는 시장 논리를 확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이론에 따라 불평등, 경제적 권리 같은 경제학적 변수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달라진다. 이런 차이는 결국 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정도에 영향을 끼친다. 소득 불평등이 크거나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으면 힘을 가진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특권을 누리지 못한 세력에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하부 계층 안에서의 갈등도 악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경제학은 소득, 일자리, 연금 등에 관한 학문이라고 좁게 규정할 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경제학의 원리를 몇 가지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더 중요한 차원, 즉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경제학은 보통 시민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눈이 돌아가기 어려운 전문 용어와 기술적인 논쟁, 복잡한 수학 공식과 통계가 난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경제학 이론이 난데없이 나타나 우리가 몸담은 세상 전체를 뒤집어 엎고 주물럭거리는 것을 절망 어린 침묵 속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방식에 만족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원칙과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이 일치하는가? 세계적인 거대 기업과 평범한 노동자가 공평하고 정당하게 세금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어린이가 잠재력을 100% 발휘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의 가치가 공동체, 공동의 책임,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를 향상시키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믿는가? 독자들의 답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기껏 설득시켜 놓은 다음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하시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이 책에서 나는 음식 이야기와 경제학 이야기를 한 상에 차려 경제학 이야기가 좀 더 맛있게 보이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조심하시라. 책에 등장하는 음식 이야기는 대부분 식재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가공하고 상업화하고 판매하고 구입하고 소비하는지에 관한 음식의 경제학 이야기가 아니다. 그쪽은 내가 독자들에게 하려는 경제학 이야기와 별 상관이 없다. 어차피 그 분야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경제학 책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내 음식 이야기는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기 위해 엄마들이 뇌물로 쓰는 아이스크림과 약간 비슷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책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채소가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점은 거기서 그친다. 보통 뇌물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이 책의 음식 이야기는 진정한 뇌물이 아니다. 영어권에 사는 많은 엄마들이 채소를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 엄마들 자신도 채소가 맛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인도, 한국, 이탈리아 엄마들은 그런 뇌물을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나라 요리에 나오는 채소들은 삶은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보다 훨씬 더 맛있기 때문이다. 그런 맛있는 채소처럼 내 경제학 이야기도 그 자체가 벌이 아니라 보상으로 느껴질 것이다. 골고루 재료를 고르고 다양한 양념으로 복합적인 맛을 내서 보통보다 더 맛있는 경제학 이야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등한시되던 주제를 부각시키고 다원적 경제학 이론을 사용하며 경제 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논의하고 현재의 경제 질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탐구할 것이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함께 식당을 찾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요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함께 군침을 흘리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제학 이론을 소화하고 섞고 융합하면서 내가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나의 지적 친구들인 독자들과 이 책을 통해 함께 누리고 싶다. 6장 국수. 세계 인스턴트 국수협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스턴트 국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한국으로 1인당 1년에 79.7인분을 소비한다고 한다. 72.2인분을 소비하는 베트남이 그 뒤를 바짝 쫓고 3위는 훨씬 뒤처진 53.3인분의 네팔이다. 한국 인구가 5,100만 명을 조금 넘으니 1년에 41억 봉지의 인스턴트 국수를 먹어치우는 셈이다.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소비되는 대부분의 인스턴트 국수는 꼬불꼬불하고 쫄깃한 밀가루면인 라면이다. 한국의 인스턴트 국수는 대부분 작은 봉지에 따로 든 분말 수프와 건더기 수프를 넣어 끓인 국물과 함께 먹지만 볶음면이나 비빔면도 있다. 라면 국물은 외국인 기준으로 하면 꽤 매움에서 정신 나갈 정도로 매움 수준이고 볶음면이나 비빔면의 소스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매운 소스가 많다. 그냥 인스턴트 국수만 해도 이렇게 많다. 한국인이 즐기는 국수의 종류는 거의 무한할 정도로 다양하다. 제일 먼저 언급해야 할 국수는 담백한 밀가루면이다. 부드럽고 가는 국수, 소면. 부드럽고 납작한 굵은 국수, 칼국수. 약간 쫄깃한 두꺼운 국수, 가락국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모두 맵지 않은 국물에 말아 먹지만 소면은 채소와 함께 각종 소스에 비벼 먹기도 한다. 밀가루에 끈기를 더하고 고온 고압에서 면을 뽑으면 세상에서 가장 쫄깃한 면이 탄생한다. 바로 쫄면이다. 쫄면은 풍성한 채소와 함께 불처럼 맵고 새콤달콤한 고추장 소스에 비벼서 먹는다. 엄청난 쫄깃함과 눈물을 쏙 빼는 매운맛의 조합 덕분에 쫄면을 먹는 경험은 철인 3종 경기에 비견할 만하다. 극도로 어렵지만 극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 반죽에 탄산 나트륨을 더하면 쫄깃한 알칼리성 국수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국수가 이 알칼리성 국수다. 라면도 알칼리성 국수고 짜장면 국수도 알칼리성 국수다. 한국인이 아닌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짜장면은 한국에서 발명된 중국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영국에서 발명된 인도 음식 치킨 티카 마살라와 비슷하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춘장에다 돼지고기와 양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볶아서 만든 소스를 두툼하고 쫄깃한 알칼리성 국수에 끼얹은 것이 짜장면이다. 한국인이 아니라도 K-드라마의 팬이라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거의 맨날 먹는 커피 색깔의 국수 말이다. 먹는 장소도 식당뿐 아니라 사무실, 집, 심지어 경찰서 취조실 등 다양하기 그지없다. 한국인이 총 150만 그릇의 짜장면을 하루에 먹어치운다는 놀라운 통계도 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또 다른 국수는 메밀을 재료로 한 국수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의 소바와 비슷한 부드러운 국수로 누군가가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 메밀국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두껍고 쫄깃한 형태의 평양냉면 국수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시작된 음식이고 소고기 육수 또는 꿩고기 육수를 차게 식혀 국수를 말고 식초와 겨자를 쳐서 먹는 평양냉면에만 사용되는 국수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양을 늘리고 풍미를 더하기 위해 메밀가루와 도토리가루나 칡가루를 더하기도 한다. 한국인은 곡물을 갈아서 만든 가루뿐 아니라 전분 자체를 이용해 국수를 만들기도 한다. 전분으로 만든 국수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당면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중국 국수라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당이라는 접두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에 붙는다. 원래 중국 버전은 녹두 전분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구마 전분을 사용한다. 당면은 카사바 뿌리, 옥수수, 감자 전분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감자 전분으로 당면과 비슷한 반투명 국수를 만들고 하루사메라는 시적인 이름을 붙였다. 당면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은 잡채다. 당면은 또 만두, 순대, 일부 찜이나 찌개에도 들어가고 음식의 양을 늘리거나 음식의 쫄깃한 맛을 더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적으로 쌀로 만든 국수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어쩌면 귀중한 쌀을 국수 만드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다. 하지만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한국인도 쌀로 만든 국수와 사랑에 빠져서 베트남식 국물 쌀국수인 퍼나 태국식 볶음 쌀국수인 팟타이의 인기가 매우 높다. 거의 모든 채소로 김치를 만드는 것처럼 한국인은 탄수화물이 많이 든 모든 곡물과 뿌리 채소를 국수로 만든다. 밀, 메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카사바 뿌리, 도토리, 칡, 쌀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최근에는 보리까지 국수로 만들어 먹는다. 그러나 국수 모양은 기본적으로 납작한 면 아니면 줄 모양 면 두 가지에 그친다. 그러니 1980년대 말 난생 처음 이탈리아에 간 내가 스파게티와 마카로니가 이탈리아 국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특히 생경했던 것은 대학원생 자격으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서머스쿨에 참석했다가 오르조가 메뉴에 올랐을 때였다. 오르조는 작은 나달 모양인데 뜨겁고 맑은 수프에 넣어서 먹는 경우가 많다. 그 음식이 내 앞에 놓인 순간 나는 밥을 국에 말아서 준 것인 줄 알았다. 한국에서도 흔히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함께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방금 먹은 음식이 국수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의 유일한 탄수화물원은 밀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모양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파스타가 만들어진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줄 모양이나 납작한 끈 모양의 파스타도 있지만 튜브, 고리, 나선, 나사, 나비, 사람 귀, 조개, 나달, 공, 속을 채운 만두, 판 등을 망라한 온갖 모양의 파스타가 있다. 이탈리아인이 파스타 모양에 쏟는 애정과 관심은 엄청나서 1980년대 초반에는 세계 최대 파스타 제조업체인 바릴라의 고급 브랜드인 보이엘로에서 유명 산업 디자이너인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궁극의 파스타 모양을 디자인해달라고 의뢰하기까지 했다. 소스를 너무 많이 흡수하지는 않으면서 잘 머금을 수 있는 동시에 장식적, 심지어 건축학적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궁극의 파스타를 주문한 것이다. 주지아로는 글자 그대로 아름답고 초현대적인 파스타 모양을 설계했다. 튜브와 파도 모양을 합친 듯한 모양의 그 파스타에는 마릴레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세간에 큰 관심을 모으며 1983년 출시되었다. 불행하게도 마릴레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생산량이 적고 유통이 잘 되지 않아서 구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어차피 더 큰 문제는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균등하게 익히기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알덴테로 익히지 않은 파스타는 상대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기준을 생각할 때 고르게 익지 않는 파스타는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주지아로는 마릴레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로 명성을 날렸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와 작업을 해서 폭스바겐 골프, 피아트 판다와 같은 믿음직한 고전부터 마세라티 기블리, 로터스 에스프리처럼 럭셔리의 상징이 된 차종에 이르기까지 100가지가 넘는 차를 디자인했다. 인터뷰 등을 보면 주지아로는 마릴레 사태를 그냥 자신의 눈부신 커리어에 남은 재미있는 사건으로 여기는 듯하다. 1991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중에게 알려진 건 파스타 덕분이에요. 심지어 뉴스위크에서까지 다뤘다니까요. 재밌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국수 집착증이 있는 이탈리아라는 나라 출신의 이 인류 디자이너가 초기에 디자인한 차 가운데 하나가 포니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포니는 또 다른 국수 집착증의 나라인 한국,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1975년 출시한 소형 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1940년대에 전설적인 한국의 기업가 정주영이 설립한 현대그룹의 일부였다. 현대그룹의 주력 사업은 원래 건설이었지만 1960년대에 고생산성 산업 부분으로 확장을 시작했고 자동차는 그런 노력의 시작점이었다.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합작 투자로 설립되어 포드 UK가 개발한 코티나 모델을 조립하는 일을 주로 했으며
부품마저 대부분 수입하고 있었다. 1968년 11월에 설립된 후 3년 사이에 현대자동차는 8,000대가 조금 넘는 코티나를 조립했다. 1년에 3,000대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1973년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결별하고 국내에서 설계한 자동차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폰이었다. 본격 생산에 들어간 첫 해, 현대자동차는 1만 대가 조금 넘는 포니를 생산했다. 그해 포드 생산량의 0.5%, GM 생산량의 0.2%였다. 1976년 6월 에콰도르가 현대차를 수입하자 한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에콰도르에 수출한 것이 포니 5대, 버스 1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로 무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산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가발, 옷, 봉제 완구, 운동화 등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나. 상서로운 시작과는 거리가 먼 출발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그 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1986년에는 엑셀 모델로 미국 시장에 눈부신 데뷔를 해서 비즈니스 잡지 포춘 선정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10대 상품에 오르는 기염을 통했다. 1991년 현대자동차는 자사 엔진을 직접 설계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이미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업체 반열에 올라 있었다. 2009년 현대자동차는 포드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다. 2015년에 접어든 즈음에는 현대 또는 기아 상표를 달고 생산 라인에서 굴러나오는 차가 GM 브랜드 차보다 많았다. 놀라운 이야기다. 타임머신을 타고 1976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1인당 소득이 에콰도르의 3분의 2도 되지 않는 한국이라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설립된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가 30여 년이 지난 후 포드보다 더 커지고 40년 만에 GM보다 더 많은 차를 생산해낼 것이라고 말했으면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종류의 믿기지 않는 기업 성공 신화를 들으면 사람들은 바로 탁월한 비전을 가진 기업가를 떠올린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생각날 것이다. 사실 현대의 성공에도 그런 기업가가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현대그룹의 설립자 정주영과 현대차를 1967년부터 1997년까지 이끈 그의 동생 정세영이 그들이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산업 부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마저 지옥에서 눈사람이 살아남을 확률 정도라고 거의 모두가 생각하던 시대에 정씨 형제는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회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실행에 옮겼다. 세계 최고 자동차 디자이너 중 하나인 주지아로에게 첫 번째 차의 디자인을 맡긴 것은 그런 비전의 상징이다.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현대그룹의 다른 부분에서 만든 돈을 현대자동차에 쏟아부어 초기에 적자만 내는 회사를 지탱했다. 이런 관행을 기업 내 교차 보조라고 부른다.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도 중요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성공 스토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뛰어난 영웅적인 기업가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개인은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에는 긴 근로시간을 견디면서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한 노동자, 엔지니어, 연구원,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있었다. 외국의 선진 테크놀로지를 익히고 그렇게 익힌 테크놀로지를 조금씩 개선해서 결국 고유의 생산 시스템과 테크놀로지를 개발해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정을 이끈 주된 동력은 바로 그들이었다. 헌신적이고 유능한 직원들이 없으면 기업의 비전은 그것이 아무리 원대하고 좋은 것이라 해도 그냥 비전으로 그치고 만다. 또 다른 주인공은 정부다. 한국 정부는 1988년까지 외제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산 차는 1998년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운용해 현대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클 때까지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소비자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국산차를 견뎌내야 했다는 의미지만 이런 식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성장은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도 한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하이테크 기업들, 특히 수출 지향적 기업들이 특별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었다. 이는 생산적 기업에 대한 대출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는 엄격한 은행 규제와 은행 부문의 국유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 정책이 항상 도와주는 성격만을 띈 것은 아니었다. 현대자동차가 고유 모델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사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부문을 국산화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정부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고유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규제 정책과 금융을 이용해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생산 부품 비율을 높이라는 노골적인 압력과 암묵적인 압력을 동시에 넣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꾀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성공 스토리가 영웅적인 기업가 세계에 몇 안 되는 예외 사례 아닌가 하고 되묻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가 그에 대한 대답이다. 우선 현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성공을 거둔 한국 기업들이 많다. 설탕 정제와 의류 사업으로 시작한 삼성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되었고, 화장품과 치약 사업으로 출발한 LG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석권했다. 널리 알려진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도요타는 단순한 방직 기계를 만드는 기업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고, 운송회사에서 시작한 미쓰비시는 조선업에서 원자력 발전소, 전자,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모든 기업은 뛰어난 개인의 능력, 기업적 노력, 기업 내 교차 보조, 정부 지원, 그리고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런 변신을 할 수 있었다. 제지 공장으로 시작했지만 성장을 거듭해 한때 세계 휴대전화 산업을 리드한 전력이 있고, 이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의 주역이 된 핀란드의 대기업 노키아도 위 기업들과 비슷한 성장 역사를 거쳤다. 1960년 설립된 노키아의 전자부문이 이윤을 내기 시작한 것은 1977년에 이르러서였고, 이미 안착해서 이윤을 내고 있던 노키아 그룹의 다른 기업들로부터 보조를 받는 한편 보호무역, 외국 투자 규제, 공공조달 특혜 등의 도움을 받았다. 자국의 자유기업 체제에 대해 높은 긍지를 보이고 영웅적인 기업가를 늘 칭송해 맞이하는 미국마저 현대 경제에서 집단적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통해 발전한 나라다. 미국이야말로 유치산업론을 발명하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자국의 어린 기업들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보호주의의 장벽을 높게 둘러쳐서 우월한 외국 제조업체, 특히 영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한 나라다. 지금 이 논의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정부가 기초 테크놀로지 개발에 공공자금을 동원해서 기업들을 도운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국립보건원을 통해 제약 및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고 자금을 댔다.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을 비롯한 수많은 정보화 시대의 기초 테크놀로지가 미국 국방부와 군부의 국방연구를 통해 처음 개발되었다. 이런 테크놀로지가 없었다면 IBM도, 인텔도, 애플도 없었고 실리콘밸리도 없었을 것이다. 개인의 비전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화는 현재 경제학계의 담론을 장악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학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다. 생산 규모가 작고 테크놀로지가 단순한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뛰어난 개인 기업가가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사실 그 시절에도 기업이 성공하려면 그냥 뛰어난 개인만으로는 부족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생산, 복잡한 테크놀로지, 국제 규모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19세기 말 이후의 환경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기업의 리더뿐 아니라 노동자, 엔지니어, 과학자,
전문 경영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심지어 소비자의 노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한국과 이탈리아라는 국수에 집착하는 두 나라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살펴보면 현대 경제에서 기업은 더 이상 개인의 비전이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기업은 집단적 노력으로 만들어진다.